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그러면 조선 조정에서는 잘못했다 그러고 농민들 조병갑 같은 탐관오리들 다 처벌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외세를 끌어들여요. 청나라에 원군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앞서서 청나라와 일본 간의 텐진 조약이라는 걸 맺은 상태였어요. 그게 뭐냐면 한쪽이라도 일본이든지 청나라든지 조선에 파병을 하면은 똑같은 규모의 파병을 다른 나라도 한다 이거예요. 지금 청나라군이 들어오고 있죠, 조선에요.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군도 조선에 파병을 해요. 이 기회에 조선 들어가요. 사실 우리가 그 국사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은 청나라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조선에 들어왔을 때 그걸 보고 일본이 요시 우리도 들어가자 됐어 해서 일본군이 이제 조선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실제로는 먼저 출발했어요. 청나라보다. 왜? 정보전에서 한 발 앞서 나갔어요, 일본이. 당연히 청나라에 일본 스파이들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청나라가 파병 결정을 내렸다는 거를 일본이 알아요.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먼저 들어가자. 왜? 왜일까요? 왜? 일단 인천 제물포를 통해 가지고 한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산동반도에서 출발을 하고 일본 본토에서 출발하고 일본이 더 멀잖아요, 인천에서. 그래서 먼저 최소한 비슷한 시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본이 먼저 출발한 거예요. 산동반도에서 출발하기 전에 청나라군이. 정보전의 승리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갑자기 조선에요. 갑자기 중일 외국군들이 주둔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외세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한양 한복판에 중국군, 일본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기에 동학농민군이요, 혁명군이 당시 전주성이라고 하면 지금 전북 현대의 그 경기장을 전주성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전주에 성이 있었어요. 전주성을 장악을 한 상태였거든요. 여기에 솔직히 말해서 조선 조정이 멘붕이 온 거예요. 왜냐? 전주는 어떤 곳입니까? 조선 왕조가 시작된 곳이에요. 전주이시잖아요, 다. 이성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동학군이 대승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뭐냐? 우리 때문에, 우리 동학농민혁명군, 우리 때문에 외세가 들어왔다. 우리가 전주성을 포기하고 철군하겠다. 그러니까 외세들 나가라, 우리나라에서. 라는 대승적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혁명이 중단돼 버려요, 동학농민혁명이. 그러면 외국 군대가 들어온 명분이 이제 없잖아요. 다 해산했어요, 지금요. 동학농민군 외세 나가라고. 실제로 청나라군은, 중국군은 돌아가려고 해요. 난리 다 끝났냐? 그럼 우리 청나라군은 돌아가서 짜장면이나 먹을 건다. 돌아가자 해요. 주둔 명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 측에도 얘기합니다, 청나라. 각자 돌아가자 해. 이제 우리 여기 주둔할 명분 없다 해. 그런데 일본은 헌터니 스미마셍, 우리는 안 간다 데스. 일본은 안 가요. 그렇죠. 중국은 그냥 조선에서 SOS 치니까 도와주러 잠깐 온 거고, 일본은 너 다 계획이 있었구나 에요. 이 기회에 멀리 본 거예요. 조선을 침공해서 우리가 먹자, 이렇게요. 남산에, 지금 남산 N타워 있는 남산 돈가스집 거기 남산에 대포를 딱 설치를 합니다. 남산 가서 보세요. 남산에서 내려다보면 요즘은 빌딩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빌딩이 없다고 치면 경복궁이 그대로 보이거든요, 남산 위에서. 대포를 설치하고 경복궁을 겨눠요, 일본 군이. 그리고 고종을 찾아가서 협박합니다. 독립국이란 거 선언하라고, 조선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는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이 거의, 물론 실질적인 제후국이었지만 청나라에 완전 반식민지가 된 상태였거든요. 청나라가 하라는 대로 쥐락펴락하고 위안스카이가 들어와서 막 난리 피고
조선은 독립국이라는 걸 선언해라. 그 말은 뭐냐면 청나라와 연 끊어라. 이거예요. 고종도 그걸 그 정도는 알았어. 고종. 이것들이 청나라를 몰아내고 일본 이것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구나. 거부를 합니다. 우리는 못한다. 도장 못 지는다. 헌또니 저항됐을까? 발사데스 해서 실제로 남산에서 경복궁을 쏘진 않아요. 그건 진짜 좀 선을 많이 넘는 거고 위협 사격을 해요. 뻥! 뻥! 일본의 이런 협박에 고종이 결국에는 도장을 찍습니다. 뭐에? 조선은 독립국이다. 사인 바이 고종. 끝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조선이 공식적으로 왕이요. 청나라와 연 끊겠다라고 선언한 거거든요. 요시 이제 전쟁 됐어. 해가지고 1894년 7월 바로 충청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청나라 군함을 일본이 기습 공격을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청일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청일전쟁, 그러니까 1894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1894년에 일단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죠. 그런 다음에 청일전쟁도 그때 일어나는데, 이게요, 청일전쟁이라고 해서 제가 그 세계사 일본편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일전쟁이라고 해서 청나라와 일본에서 일어난 전쟁 아니에요. 다 우리 땅에서 저들끼리 전쟁한 거예요. 지금은 경기도 안산 앞바다에 있는 풍도란 섬 그 앞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나라 육지에서 육군끼리 싸워요. 대규모 전투는 지금 북한 평양에서 전투가 이루어지고, 누가 이겼냐? 청나라 박살납니다. 당시 이제 그 청나라 수군, 해군이죠. 해군 기지, 우리로 치면은 진해 해군 기지. 중국 해군 기지가 어디 있었냐면 산동반도의 웨이하이란 도시 있거든요. 위해라고. 여러분 마라롱샤 드시러 많이 가시죠? 지금 도시는 예뻐요. 산동반도로 놀러 가는 도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요 에피소드를 들을 때쯤 되면 저는 지금 중국 칭다오에 있을 거예요. 산동성의 대표적인 도시가 일단 칭다오, 그 다음에 옌타이, 그 다음에 웨이하이 세 도시가 있는데, 웨이하이란 곳에 중국 청나라 해군 본부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박살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웨이하이 가면은요, 그때 그 침몰당했던 청나라 함선 군함이죠. 그거를 인양해가지고 잊지 말자 그때의 치욕을 기념관을 또 만들어 놨거든요. 중국에서는 이걸 청일전쟁이라고 안 해요. 갑오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때가 갑오년이었기 때문에. 갑오전쟁 기념관. 진전쟁도 기념관이 있어요? 그럼요. 잊지 말자 해서 진전쟁 기념관도 많아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디예요? 거제도 칠천량이란 곳에 가시면 칠천량 해전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설마 임진왜란 그 원균이 조선 수군 다 호로록 짭짭 말아드신 그 해전사 최악의 패전 칠천량 해전이요? 맞아요. 칠천량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 위에 칠천량 해전 기념관이 있습니다. 조선군이 어떻게 원균이라는 삐삐삐를 만나가지고 다 박살냈는지. 하여간 저랑도 가실 거예요. 웨이하이 가시면은 갑오 전쟁 기념관이요. 하여간 여기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종도 사인을 했죠. 독립국이다. 그리고 청나라도 박살내버렸죠. 1894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된 건 1910년 경술국치인데 그 훨씬 이전인 1894년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박살나면서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일본의 지배가 시작이 돼요. 자, 전쟁 끝난 다음에 진놈이 이긴 놈한테 토해내는 거 얼마 보상하겠다. 이거 결정하는 거를 뭐라고 하죠? 강화조약이라고 하죠. 강화도에서 체결한 조약 아니에요. 베르사유 조약 등등등등등 파리 강화조약 하는 거 다 전쟁 끝난 다음에 진놈이 이긴 놈한테 배상한 금 얼만큼 준다 결정하는 게 강화조약이에요.
청나라 졌죠. 그 청일전쟁에서. 그럼 일본에 얼마를 뱉어내겠다라고 조약을 맺어야 돼요. 시모노세키에서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요것도 제가 일본 편 할 때 다 말씀드렸죠. 아무리 졌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외교 문서 협정은 수도에서 도장 찍어요. 그럼 당연히 도쿄로 가야 되는데 시모노세키에 왜 왔냐? 시모노세키 여러분 자주 가시죠? 그 후쿠오카에서 JR 타신 다음에 그 에키벤이라고, 그거는 참 우리나라도 한번 도입해 볼 만해요. 에키벤 먹으러 일본 기차 타시는 분도 있거든요. 에키가 그잖아요. 에키가 역, 벤또 도시락. 그래서 에키벤, 역에서 파는 도시락. 그래서 일본은 각 역에서 파는 그 에키벤 도시락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만 먹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여간 여러분 후쿠오카에서 JR 타신 다음에 일본 철도 에키벤 하나 드시고 1시간도 안 걸려서 도착하는 것이 시모노세키입니다. 가까워요, 후쿠오카에서. 왜 값쓸 데 없이 갑자기 시모노세키에서 도장 찍었냐? 당시 이 사인을 했던 주체가 청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청나라를 통치하던 이홍장이라는 할배가 있었고, 진짜 할배였어요, 그때요. 일본은 당시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가 서로 만났어요. 시모노세키는 이토 히로부미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시모노세키에 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공서에서 도장 찍어야 되죠? 아니요. 슌판로라고 하는 보거 식당에서 도장 찍습니다. 왜? 거기가 이토 히로부미 단골 식당이었거든요. 지금도 뭐 제가 일본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모노세키에 가시면 슌판로라고 지금도 영업해요. 1층은 보거 식당, 2층부터는 료칸, 여관이에요. 그래서 1층 가시면요, 한 책상을 유리 케이스로 딱 보존을 해놨는데 그 책상이 어떤 책상이다? 이홍장과 이토 히로부미가 앉아가지고 시모노세키 강화조약 도장 찍은 그 책상이에요. 나중에 역사 투어 한번 갑시다. 하여간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보면요, 여러 가지 조약이 조항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대만, 타이완, 대만을 그때 일본에게 넘긴다가 나와요. 우리나라보다 대만이 일본 식민지를 오래 했어요.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지만 타이완은 1894년부터 일본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타이페이 가시면요, 여기가 일본인지 도쿄인지 헷갈릴 정도로 애매모호한 일본식 분위기를 못 느끼시겠어요? 실제로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오코노미야키라든지 스시를요, 일본 본토에서 먹는 것보다 타이페이에서 먹는 게 더 싸고 맛있다고요. 하여간 오랫동안 일본 식민지가 됩니다. 이때부터 타이완은 일본 식민지가 돼요. 그리고 또 요동반도를 중국이 일본에게 넘긴다가 나와 있어요. 일본 신났죠. 타이완도 꿀꺽, 요동반도도 꿀꺽. 요동반도 어디냐? 지금 지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의주 위쪽 단동 있고 하는데 서쪽으로 길게 삐져나온 그 반도, 요동반도요. 넘어가요, 일본에게. 그런데 갑자기 신나하던 일본에게 누가 뒤통수를 칩니다. 야, 너 내놔, 요동반도. 누구냐? 러시아였어요. 에? 갑자기 거기서 러시아가 왜 나옵니까? 러시아가 이때 한창 시베리아 개발하고 있을 때거든요. 철도 막 건설하고. 근데 시베리아 만주 이쪽을 먹으려고 했던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만주의 일부분인 요동반도가 일본에게 넘어가면 계획 차질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어이, 일본, 대만은 됐고 요동반도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줘.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일본이면 돌려주겠습니까? 나름 피 흘리고 싸워서 전쟁 전리품을 얻은 건데 처음엔 노라고 해요. 러시아 미쳤냐? 너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그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안 돌려줘요. 그랬더니 러시아가 뭘 하냐면 옆에 있는 독일, 프랑스, 야이 너희들 잠깐 우리 러시아 편에 붙어가지고 같이 일본 좀 압박하자. 잠깐만 친구인 척 좀 해줘.
러시아, 독일, 프랑스 세 나라가 일본에게 동시에 압박을 넣어요. 요동반도 토해내라. 이거를 이른바 삼국 간섭이라고 하거든요. 세 나라가 동시에 간섭했다고 해서 여기에 일본과 혼돈이 고민데스. 고민해요. 싸울까? 쟤네들이랑. 봐요. 얘네들을 사무라이 출신들이잖아요. 일본이요. 군인이에요. 그래서 전투를 했을 경우에 이긴다 진다는 객관적인 딱 상황 판단 나와요. 일본이 고민을 해서 고민 끝에 우리가 지금 러시아 한 나라와 싸우기도 벅찬데 프랑스와 독일 세 나라, 서구 유럽 열강 세 나라와 동시에 싸운다? 우리는 100% 진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옛다 청나라 다시 가져가라 해서 요동반도를 청나라한테 넘겨줘요. 러시아 뭔가 받아야죠. 중국한테. 뭐? 당연하죠. 만주 지배권 가져가요. 시베리아 철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프랑스는 저 밑에 저기 홍콩은 영국 식민지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광저우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해요. 가져가 프랑스가. 독일은 뭐냐? 칭따오 달라고 합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듣고 계실 때 저는 가 있는 칭따오.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극동지방에 부동항, 안 어는 항구를 갖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칭따오를 99년간 조차한다고 하죠. 말이 99년이죠. 거의 그냥 영원히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칭따오 제가 이제 저희 참가자들 모시고 이번에도 가는데 노산이란 산이 있어요. 칭따오 시내에 있는 산이에요. 라오샨이란 산인데 거기서 나는 광천수가 그렇게 물이 좋습니다. 칭따오에 정착했던 독일인들이 딱 보니까 옆에 있는 산에서 나오는 물이 정말 분다바 좋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차피 우리 맥주 만들어야 되니까 맥주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칭따오 맥주죠. 독일인들이 만들었어요. 처음에요. 그래가지고 독일 기술로 만들다 보니까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칭따오 맥주가 무려 1903년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120년 전에 독일 본토에서 열린 맥주 경연대회에서 칭따오 맥주가 우승할 정도로 칭따오 맥주의 퀄리티는 좋습니다. 하여간 이 모든 걸 가만히 보고 있던 명성왕후, 그러니까 고종 와이프가 남편에게 얘기해요. 여보 지금 이 동네에서 가장 힘센 애가 누군 것 같아요? 일본 아니겠어 여보? 정신 차려 여보. 일본이라니. 러시아에 러시아. 지금 청나라를 박살낸 일본도 러시아 앞에서 깽깽깽깽 찍소리도 못하잖수. 그렇구만. 그래서 우리 전주희 씨가 우리 조선에 살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붙어야 된다고? 러시아. 그렇지요 여보. 그래서 조선 왕실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손잡아야 된다라고 이 부부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에서 넘어오는 외교관 안 만나줘요. 배가 아프다, 화장실 간다, 볼일 있다, 아프다, 안 만나. 그러면서 러시아 외교관은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극진히 환대를 합니다. 그걸 일본이 딱 본 거예요. 일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러시아의 압력 때문에 요동반도도 뺏겼는데 까딱 잘못하면 조선도 뺏기겠다 러시아한테. 조선의 왕이 러시아 외교관이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간다. 이거 안 돼. 이거 다 누가 계획하고 누가 추진하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을. 고종? 일본 판단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해요. 고종은 아니다라고 일본이 결정을 내려요. 고종은 헤헤헤헤 사람만 좋지 핫바지다. 그럼 저 고종을 컨트롤하는 건 누구냐? 바로 옆에 있는 진짜 똑똑한 명성왕후다라는 결정을 내려요. 명성왕후에 대한 평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당시 명성왕후를 만났던 그 서양 외교관 부인들 있잖아요.
서양 외교관 부인들의 말에 따르면 정말 똑똑한 여인이다.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 라는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로 머리는 좋았어요. 자, 일본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러시아가 조선을 먹기 전에 이 모든 걸 추진하고 있는 저 여자 죽이자 해서 죽여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1895년 1년 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한국사 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일본사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요, 우리는 일본 낭인들이 들어가서 죽였다고 배웠잖아요. 낭인은 주인 없는 사무라이들을 낭인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라니까요. 정규 일본군이 치고 들어갔어요. 그 경복궁에. 그리고 경복궁이요. 담 못 넘어요. 여러분 경복궁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홍길동 쾌걸 조로가 아닌 이상 경복궁 담 높아요. 못 넘어 그걸. 그래서 광화문을 열어줘야지 들어가요. 경복궁 안은. 그래서 실제로 경복궁을 지키고 있던 그 수비대 대장이 다른 건 몰라도 광화문 문만큼은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시켜요. 근데 안에서 문이 열리네요. 광화문 열려요. 우리 조선인이 문을 열어줍니다. 일본군 밀려 들어와요. 그리고 몰려 들어오는 일본군을 막았던 그러니까 왕궁 수비대죠. 대장을 같은 조선인이 죽여요. 그리고 밀고 들어온 일본인들, 명성왕후가 누가 명성왕후인지 알 리가 있네. 얼굴을 모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조선인이 저 여인이요. 알려줍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달려가가지고 그 여인 명성황후를 난도질해서 죽여요. 그 말도 안 되는 역적, 우리 매국노가 누구냐? 우범선이란 사람이거든요. 이 우범선,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모든 걸 다 주도했다기보다 얘 때문에 지금 성공한 거 아니에요. 조선 땅에서 못 삽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가요. 고종, 다른 건 몰라도 쟤 잡아 죽이라고 계속 자객을 보내요. 그렇죠.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히로시마에 숨어 살고 있던 우범선이 죽습니다. 고종이 보낸 자기에 의해서. 우범선은 당시 일본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아들까지 낳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죽습니다. 그 일본 여인과 결혼을 하고 낳은, 그러니까 혼혈 아들이죠. 이 아들이 아버지가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땐 역적 매국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의 그 잘못을 아들인 내가 갚자 해서 돌아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입니다. 그래서 우장춘 박사가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훈장을 주니까 훈장을 받은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드디어 우리 아버지 죄 어느 정도 다 갚은 것 같다 라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언제? 다음 시간이죠.